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낱말의 장면들입니다. 매일 사용하고 있어서 잘 못 느낄 때가 많지만 우리말은 참 예쁜 단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끔 듣게 되는 순우리말 중에 어감도 뜻도 예쁜 단어들이 많죠. 낱말의 장면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난생 처음 듣는 순우리말 단어들을 소개하면서 그 단어들을 우리의 삶과 잘 엮어낸 따뜻하고 공감 가는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가 이미 같은 생각을 지나왔다는 것, 그렇게 그저 살아갔다는 사실이 작은 힘이 됩니다. 낱말은 그 말을 만들어내고 사용한 사람들이 했던 생각의 흔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낱말 자체가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말뜻과 말맛으로 우리가 겪어나가는 삶의 여러 면모를 그리고 묘미를 더 풍부하게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와 어떤 단어들이 이 책에 채워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각 챕터의 제목에 그리고 본문 내용에 한두 단어의 예쁜 순우리말이 나오는데 책에는 그 뜻이 다 적혀 있습니다. 따로 소개를 할까도 고민했었는데요. 쭉 들으시면 문맥상 대강의 뜻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고 들으시다 궁금한 단어가 나오면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나중에도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아서 각 단어의 뜻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마음이 나약하게 느껴지는 순간 은결된 마음은 알심을 품는다. 마음이 여리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 아니 일비일비했다. 스스로도 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강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테니까. 시간이 흐르며 의문이 생겼다. 강함과 약함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 잘 알던 사람 중에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다.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끼곤 했는데 특히나 그는 나 따위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게 힘들다고 고백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신적으로 벅차. 그래서 얼른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그 사람의 긍정성과 자기 확신은 그런 원리였다. 그때 생각했다.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건 부정적 요소에 직면할 힘을 그만큼 많이 가졌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파고들어 자신과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게 아닐까. 사소한 일에 두루 마음을 쓰는 사람은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이다. 자신만의 기준을 여럿 가지고서 지키려 노력할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여유 속에는 타인의 입장에 들어가 보는 상상력도 포함된다. 알심이라는 낱말 속에 엮인 두 가지 뜻은 마치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 같다. 약해져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단단함을 갖게 된다. 측은지심은 비슷한 아픔을 겪어낸 입장에서 갖는 연대감이니까. 민감한 당신에게는 나약함이 아닌 알심이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지금 당장은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지도. 작은 일에 신경을 기울이는 섬세함이 독이 될 때가 많긴 하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둔감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이다. 자원을 쓰는 방향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과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할 줄 안다면 섬세함이 걸림돌이 아닌 반짝이는 재능으로 나타나는 순간도 늘 수 있다. 예전 직장의 사수는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속을 풀지 못해 몸이 아픈 거라고 말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분명한 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에 사수가 칭찬하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약함을 걱정하는 시선을 마주할 때 이렇게 말해보기도 한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씩씩하고 믿음직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는 당차고 세 보이는 사람들을 무조건 동경하지 않는다. 쉽게 타인을 강자, 나를 약자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 내가 가진 단단함의 근거들을 더 찾아본다. 살아오면서 많이 은결들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 속이며 마음을 묵혀뒀다. 시간이 흐르니 그게 마음의 병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슷한 과정을 누구나 겪는다. 약해졌다가 강해지고 다시 약해지는 과정. 약함도 강함도 내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평가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 고 최명희 소설가가 혼불에서 쓴 아름다운 말 중 꽃심이 있다. 전라북도 방언으로 꽃처럼 기품 있는 힘이나 마음이라는 뜻이다. 은결든 시간이 오래 묵어 만들어진 알심은 단순한 알심이 아닌 꽃심. 귀하고 품격 있는 향기를 풍기는 마음이 된다. 생활의 가벼움이 필요한 순간. 도깨비 살림에서 집만 콩캐파캐라면. 곤히 자던 새벽에 눈이 번쩍 떠졌다. 으윽 소리에 침대 옆을 돌아본 순간 조립식 행거 2개가 앞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쿵, 뚜둑. 날이 밝고 보니 방골이 딱 빗쟁이가 들이닥쳤다 간 것 같았다. 옷이며 가방이며 스카프며 행거에 꾸역꾸역 걸고 담아둔 모든 게 바닥에 쏟아져 콩캐파캐였고 새로 산 선풍기는 옷더미에 눌려 두동강이 나 있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옷이 빽빽하게 걸린 채 기울어가는 행거를 지켜보면서도 방치했으니 행거에 걸린 옷 대부분이 내 옷이었다. 나는 모으고 지는 버린다. 잘 못 버리는 사람과 잘 버리는 사람이 한 집에 사니 균형이 맞겠다 싶지만 그렇지도 않다. 진이 이렇게 물으면 나는 당황한다. 이거 버려도 돼? 쓰는 거 못 봤는데. 아, 그건... 그리고 두 손을 비비적대며 그게 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읍소하는데 허리는 잔뜩 굽혔어도 뜻은 쉽게 굽히지 않는다. 이건 내가 죽으면 관에 같이 넣어줘. 소중하고 쓸데없는 물건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농담하니 이제 지는 이렇게 대꾸한다. 뭐 중국 왕이야? 무덤이 운동장만 해?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짐만 가진 삶을 꿈꿨다. 살면서 20번 넘게 이사를 했고 여행지나 본가에도 자주 오가면서 짐을 싸고 푸는 데는 이골이 났다. 그런데도 짐을 줄이는 능력만은 도무지 늘 줄 몰랐다. 어떤 달에는 SNS 때문에 충동 구매한 것만 5개가 넘었다. 모두 광고에 속아 샀기 때문에 그중에 사용했다고 할 만한 물건은 없었다. 종종 궁금해진다. 살면서 이런 식으로 쓴 푼돈을 모아보면 얼마일까? 그 돈은 애초에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이었기에 날 떠난 걸까? 크게 사기를 당하거나 주식을 말아먹은 적은 없으니 그 정도도 잃지 않고 살겠다는 건 미세먼지 안 마시고 숨쉬겠다는 선언처럼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돈지랄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분수 없이 돈을 함부로 쓰는 짓. 여기서 함부로도 중요하지만 분수도 중요하다. 그맘때 휴대폰에 찍힌 통장 잔고가 신기해서 진에게 보여줬는데 진은 보자마자 실소를 터뜨렸다. 와, 어떻게 10원도 없다는 말이 진짜일 수 있지? 8원. 아름다운 숫자였다. 옆으로 보면 메비우스의 띠. 영원성의 상징. 불교에서 팔정도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모든 실천을 포함하는 8가지 올바른 길을 말하나니 이렇게 무소유에 가까워지는구나.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잔고가 0원이 되는 일은 많았지만 어쩐지 0과 10 사이의 숫자가 남아있는 게 더 궁상맞아 보였다.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다. 얼마 안 되긴 해도 예금이 있고 역시 얼마 안 되긴 해도 전셋집에 묶인 보증금의 일부는 내 몫이었다. 단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바람에 먼지까지 털어 새집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을 뿐. 어쨌거나 도깨비 살림이다. 돈 대신 집만 많으니 중국 왕 같은
호방한 기상으로 쓰고 모으며 살 분수가 아닌 건 분명하다. 물건을 소유하는 데는 3단계로 돈이 든다. 가질 때, 가진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 버릴 때. 이 중 소유를 유지하거나 버리기 위해 드는 돈을 모아보면 꽤 많을 것이다. 짐이 많을수록 넓은 집을 빌려야 하고 1, 2년마다 드는 이사 비용도 만만찮다. 언제든 배낭에 모두 담아 바람처럼 떠날 수 있는 삶은 얼마나 가뿐할까. 계속 도깨비 살림이어도 좋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자유롭게 부유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 것처럼 마음의 짐을 빽빽하게 달고 사는 건 왜일까? 덜 가지고 덜 쓰면 덜 고민하면서 덜 힘들게 살 텐데. 더는 이렇게 살지 말자. 다가온 이사에서 변화를 꾀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옷과 책을 버렸다. 2년 동안 안 입은 옷을 골라보니 40벌 넘게 버릴 수 있었다. 책은 관심 분야 책과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만 남기고 팔거나 버렸다. 넓어진 빈자리를 보니 나도 숨통이 트였다. 행거에 공간이 생긴 덕분에 옷을 고르기 쉬워졌고 당분간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물건이 생겼을 때 느낀 기쁨을 합친 것보다 물건을 버린 기쁨이 더 오래갔다. 가진 건 써야 한다는 기나긴 압박감에서 해방된 덕분이었다. 이사를 마치고 한 달이 될 때까지 한층 단출해진 집안 풍경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미니멀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련 부자라서 추억이 어린 물건이 너무 많다. 본가에 두고 버리지 못하는 커다란 상자에는 8살 때 친구들과 주고받은 껌종이 쪽지부터 시작해 온갖 종류의 흔적이 담겨 있다. 부장품으로 묻어달라던 물건들도 진이 피부처럼 입던 무릎 다른 바지, 고양이별로 떠난 토시의 유품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물건을 없애면서 오히려 소소한 추억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배웠다. 3년간 묵히던 부츠를 당근 마켓에서 나눔했을 때가 그랬다. 이런 스타일을 신기엔 나이 들었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내놓게 된 신발이었는데 나오신 분은 우리 엄마 나이대의 여성이었다. 이런 거 신어도 될라나? 한번 신어보고 싶었던 거라서. 멋쩍어 하는 그분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라며 부츠를 건네고 돌아오는 마음이 참 뿌듯했다. 자기다울 수 있는 용기를 나눈 기분이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친 기타도 진짜 주인을 찾아갔다. 똑같은 모델을 치다가 부서진 참에 운명처럼 내 글을 발견했다는 그분은 생명체를 다루듯 세심하게 기타를 살펴보면서 물건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진짜 물건을 소유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어쩐지 부끄러웠다. 토시가 쓰던 물건들은 길고양이를 임시 보호하는 분들이 너무도 반갑게 받아가서 나도 기뻤다. 내 추억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된다는 건 고마운 일이었다. 채소를 키우던 화분을 전달할 때는 노부부의 태도에 감동받았다. 추운 날 기다리게 할까봐 미리부터 나와 계시다가 자식 버린 내게 거듭 머리를 숙이며 뒤돌아가시던 분들. 좋은 만남이었다. 생각하며 집에 돌아오면 공간이 넓어진 홀가분함이 또 좋았다. 물건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보내는 내 모습 역시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 기분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나는 미니멀리스트의 책을 몇 권 샀다. 그리고 이사한 지 석 달 후, 그러니까 글을 이어서 쓰는 지금 꾸준한 인터넷 쇼핑으로 집은 다시 콩캐파케로 상당히 사람 냄새나는 집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이 항상 아름답게 살 수만은 없는 법인가 보다. 작은 선택이 망설여지는 순간 선택은 애매무지로 결과는 감장하는 마음. 결정을 빠르고 확신 있게 내리는 사람이 부럽다. 원래도 결정할 때 고민이 많긴 했지만 언젠가부터 부쩍 작은 선택도 어렵게 느껴진다. 모임에 갈까 말까,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참아야 할까부터 집에 있을지 밖으로 나갈지
카페에서 여기 앉을지 저기 앉을지, 심지어 웃을 때 히읗히읗을 쓸지 키역키역을 쓸지까지 고심하다 보면 문득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러나 싶다. 작년부터 3제인데 연이어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 심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인데 작은 결정은 좀 쉽게 갑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 때 잠시 들른 엄마가 용돈으로 700원을 주셨다. 그런데 체육복에 주머니가 없어서 돈을 넣을 수 없었다. 어쩌지 고민하는데 운동장에 모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엄마와 나는 신문지로 급히 음료수와 돈을 싸서 화단 뒤에 숨겼다. 운동회가 끝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돈과 음료수를 찾으러 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절망에 휩싸였다. 음료수도 아까웠지만 그때 내게 700원은 너무나 크고 귀한 돈이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침 비까지 쏟아져서 실컷 울며 집까지 걸어갔다. 엄마는 엉망이 된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울먹이며 더듬더듬 사연을 털어놓자 늘 덜렁댄다고 혼내던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리고 지갑을 가져와 정확히 700원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2개가 다시 놓이자 감동으로 마음이 일렁였다. 눈물이 멎고 속상함이 깨끗이 사라졌다. 엄마의 마음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인데 그때 내 속에 잘못된 기대가 싹튼 건 아닌가 한다. 선택의 결과가 나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과를 감당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 원치 않는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 아마도 타고난 고집과 겸손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 더 클 테지만 아무튼 내 무의식에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가 채워주길 막연히 바라는 마음. 사람은 복잡한 존재다.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대담해 보여서인지 나를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실제로 꽂힌 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면도 있었다. 그런데 선택이 망설여질 때는 번번이 남에게 결정의 주도권을 넘겼다. 마음속 직감보다 남의 조언을 더 그럴듯하게 여기곤 했다. 직접 선택한 것이 꽝일 때 자책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첫 단행본 출간을 앞두고 여러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지인에게 말했다. 글 속에 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 일을 생각하면 이 얘기는 안 넣는 게 좋을 텐데 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 같고. 그때 지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바람 씨가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네. 단순한 거였잖아. 내 선택이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가늠하면 되는 거고. 결정 앞에 너무 비장해질 필요가 없었다. 선택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선택에 정답이 없다는 말을 상식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선택 상황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결정하듯 하고 있었다. 옳은 답과 틀린 답이 따로 있다고 머리를 쥐어짜 조금이라도 나은 답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택은 시험이 아니라 게임에 가까웠다. 옳아 보이는 답을 고른다고 꼭 만점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니까. 누구도 선택이 미칠 영향을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야 내 게임이 되었다. 나에겐 내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간다는 자부심, 결과를 감당할 힘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다. 이 선택으로 뭔가를 잃어도 괜찮다는 용기는 바로 그 자부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후회는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시선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선택을 했던 순간에 나는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그래서 후회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시점을 섞어서 바라보며 감정을 소모하는 일은 어리석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삶을 감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다. 주어진 인생을 방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이 말들은 후회가 많은 나를 위한 자기 암시다. 짐을 느슨하게 묶어두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어떨까? 곧 다시 풀어볼 주머니는 풀기 어려울 만큼 꽉 묶지 않는다. 내가 짐을 지고 걸을 수 있을 만큼만 잘 묶는다 여기고 풀어지면 다시 묶지 하듯이 길이 막히면 또 방법을 찾지 하고 생각하기. 결과에 대한 통제 욕구로 애면글면하기보다 결과를 모른다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애멜무지로 선택해보기. 물론 살다 보면 가볍지 않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도 많다. 상실과 실패는 아프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사실. 삶은 나에게 잃어버린 700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다만 아픔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날 의외의 순간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한다. 어쩌면 그 선택이, 그 배움이 지금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경험을 하든 내 것이 된다는 약속. 그것만은 인생이 사람에게 지키는 의리가 아닌가 한다. 가까운 사람을 견디기 어려운 순간. 자린내 나는 관계에도 쇠물내 나는 순간들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후각장애를 갖고 계셨다. 감기였는지 축농증이었는지 제때 병원에 못 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서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냄새 너무 좋다, 그쵸? 라며 눈치 없이 묻곤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 지역에 혼자 살게 된 후로는 나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었다.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거처와 차에서 묵은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냄새를 맡지 못하니 괜찮겠지 하며 쌓아두거나 다시 쓴 물건이 많았을 것이고 옆에서 지적해줄 사람도 없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냄새나는 사람이 되는 게 싫어서 문제의 물건을 알려드리면 아버지는 무척 민망해하셨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치부였는지도 모른다. 냄새는 아버지의 옆자리가 비어있음을 말해주었다. 나에게는 마치 아버지의 마음속 빈방에서 나는 냄새인 것만 같았다. 부모님은 그 시절 많이들 그랬듯 선 한 번 보고 연애 없는 결혼을 했다. 두 사람은 상극이었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은 뒤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헤어졌다. 하지만 다툼과 비난은 그 후로도 이어졌다. 늘 생각했다. 뭐가 두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일까? 거기에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듯했다. 나는 어느새 관계에 대해 섣부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사람 사이의 상성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것,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겁이 났다.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내 안에도 건강하지 않은 면들이 넘치는데 그걸 무한정 받아줄 사람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혹시 나도 상처에 상처를 더딥히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마음 습관을 관계 속에서 고쳐나가는 건 긴긴 고문 같아 보였다. 아버지의 얽힌 기억 때문인지 나는 자린내라는 낱말에서 사람 사이의 갈등을 떠올린다. 관계에서도 자린내를 맡게 되는 때가 온다. 살아오며 쌓인 감정이 제때 빨아내지 않은 빨랫감처럼 쌓여 있을 때 밖으로 풀어내지 못한 분노와 원망, 제대로 위안받지 못한 외로움, 직면하지 않고 쌓아둔 상처 등 다 풀지 못한 마음의 숙제가 어느새 관계의 숙제가 되고 만다. 한 사람과 3년 반을 만났다. 관계에 자신이 없던 나와 달리 그는 아주 건강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고 그는 내가 단점이라 여겨온 부분까지 사랑해 주었다. 처음 느껴본 완전한 안락이었다. 하지만 그의 결핍은 나 못지 않았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해
한 달에도 몇 번씩 큰 파도를 넘었다. 그럴 때 그는 가시투성이었고 나는 찔렸을 때 남보다 아파했다. 갈등을 덮기 위해 내가 참은 감정은 훗날 튀어나와 그를 공격했다.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어 보일 때가 많았다. 다시 붙일 수 없을 것처럼 관계가 부서질 때마다 나는 예전에 그 애가 들려준 얘기를 떠올렸다. 그 애는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다. 내가 이 관계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까? 지키긴 뭘 지켜, 관계는 누리는 거지. 돌아온 말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고 했다. 나 역시 관계는 흠집이 나지 않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어떤 관계든지 훼손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고 긴 시간 훼손되지 않기란 불가능하니 길어지면 모두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천천히 알게 되었다.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었다. 훼손된 흔적을 지워야만 건강하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 위에 함께 남기는 흔적 그 자체였다. 가시밭길 위에서 같은 경로만 맴돌더라도 그 시간이 쌓여 더 큰 연민과 사랑이 되기도 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전쟁처럼 다퉜어도 그런 고난을 함께 헤쳐온 사람 역시 상대방이었다. 관계 안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답도 없다. 그러니 말끔했던 처음과 같이 되돌리려 애쓸 필요가 없다. 답이 하나 있다면 앞으로 더 나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진심으로 매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마음만큼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의 가치를 믿는다면 관계는 지속된다. 소모되는 감정보다 작은 변화에 집중한다면 관계는 변할 수 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부족함을 전부 받아줄 거라 기대하게 될 때가 있다. 모든 성격은 동전의 양면인데도 우리는 한 면만 보고 그게 나를 구원할 거라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세상을 보는 틀도, 행동 습관도, 결핍도 그대로 드러난다. 생각지도 못했던 뒷면에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느낀다. 그리고 갈등을 반복하며 스미듯이 알게 된다. 처음에 나를 구원했던 앞면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뒷면이 있기에 존재했다는 걸. 둘은 절대로 나눌 수 없고 양면으로 이루어진 상대방은 불완전하면서도 그 자체로 완전한 보통의 인간임을. 나 자신처럼 말이다. 오래 같이 살며 매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타당하게 느껴져도 상대에게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도록 만들 수 없다. 남이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남이기에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부분들이 고마운 일이다. 관계는 고마움이 당연함을 이길 때 지속된다. 고마움에는 새로움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있다. 헤어져 있는 동안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진짜 그에게 바라는 것이 내 옆에 존재해 주는 것 말고는 없었다는 거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하지 못했다. 각자 성장한 부분이 내게는 보였다. 점차 누구의 숙제인지 따지는 일이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숙제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다. 풀어가는 과정을 같은 편에서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 튀어나온 부분으로 서로 찌르고 모자란 부분 때문에 서로를 갈망하던 사람들도 방향을 조금 비틀면 맞물려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나는 그렇게 믿는다. 묵은 빨래를 한 번에 깨끗이 빨아 햇볕에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뒤척일 때도 바삭한 햇볕 냄새와 새물레만을 상대에게 안길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처음 알아갈 때는 서로의 그윽한 향수 냄새에 끌렸다. 지금은 더 많은 냄새로 서로를 기억한다. 곤히 자고 난 아침이면 방안을 떠도는 타분한 술 냄새, 매일 씻어도 살갗에서 풍기는 살냄새, 제때 내놓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를 같이 맡는다. 그게 의식 저 밑에 남아
서로를 붙드는 생활의 향, 시간의 향이라는 걸 배워간다.